1982년 이른 새벽 프랑스의 한 실험실 모니터 위에 숫자 하나가 찍혀 있었다. 2.697. 겉보기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숫자는 아인슈타인이 죽는 날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세상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숫자였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고집스러운 천재이자 패배자였다고. 하지만 이런 오해와는 달리 아인슈타인은 사실 양자세계의 문을 연 가장 대담한 개척자 중 한 명이었다. 이야기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막스 플랑크의 흑체 복사 문제를 보고 한 가지 과감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빛은 에너지를 가진 작은 알갱이처럼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당시의 빛은 파동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 빛이 어떤 순간에는 입자처럼 행동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표적인 현상이 광전 효과였다. 금속판에 빛을 비추면 어떤 빛은 아무리 약해도 전자가 튀어나오고 어떤 빛은 아무리 강해도 전자가 전혀 튀어나오지 않았다. 빛이 단순한 파동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설명했다. 빛은 에너지 알갱이처럼 흡수되고 그 알갱이 하나가 가진 에너지가 금속의 전자를 붙잡고 있는 힘보다 커야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이 설명은 훗날 실험으로 확인되었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 광전 효과에 대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양자 세계의 문을 처음으로 활짝 열게 된 것이다. 그 문을 지나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같은 젊은 천재들이 나타났고 양자역학이라는 위대한 이론이 점차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1920년대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 그리고 디렉이 양자역학의 수학적 형태를 만들어냈다. 이제 과학자들은 원자와 전자의 세계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 이전에 존재했던 그 어떤 이론보다도 말이다. 아인슈타인도 이를 분명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 점차 완성되어 갈수록 아인슈타인은 이 이론이 말하는 세계를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 하나, 과학자들이 내놓은 양자역학의 설명 때문이었다. 막스 보른이 정리한 파동함수의 확률 해석은 입자가 실제로 어디 있는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측정했을 때 어디에 발견될 확률이 큰지만을 알려주고 있었다. 닐스 보어와 코펜하겐 해석의 물리학자들은 이 확률을 자연의 근본적인 성질로 받아들였다. 입자는 측정하기 전까지 정해진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측정하는 순간 그 가능성들 중 하나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생각.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사실 확률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사용해온 사람이었다. 다만 그는 확률을 자연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모든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쓰는 지식의 한계이자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의 회전 속도, 공기의 흐름, 손가락이 준 힘, 바닥의 각도,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안다면 결과는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 아인슈타인이 바란 세계는 그런 세계였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닐스 보어의 생각은 달랐다. 측정 전에 입자가 이미 어떤 위치와 속도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낡은 고정관념이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의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불안정성을 보이기 위해 여러 사고 실험을 제시했고 보어는 그때마다 반박해냈다. 그러던 1935년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수식 속에서 가장 기괴한 현상을 들춰냈다. 바로 양자얽힘. 양자역학에 따르면 두 입자가 얽혀 있다면 한쪽 입자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상태가 즉시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입자 A, B가 언제나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갖도록 얽혀 있다면 내가 입자 A를 측정해 플러스가 나왔을 때 입자 B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되어버린다. 입자 B가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도 말이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한 입자의 영향이 다른 입자에게 빛보다 빠르게 전달될 순 없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결론을 내린다. 우리가 모를 뿐 두 입자는 이미 어떤 숨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양자역학은 틀린 이론은 아닐지 몰라도 아직 자연의 모든 정보를 다 담아내지 못한 불완전한 이론이다. 이것이 양자얽힘을 들고 나온 일명 EPR 논증, 국소적 실제론의 핵심이었다. 실제로 매번 철저하게 반박하던 닐스 보어조차 이 질문에는 명쾌한 반박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대의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 논쟁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양자역학은 이미 너무 잘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해석은 좀 이상하거나 복잡할 수 있다. 하지만 계산이 이렇게 잘 맞는데 대체 저런 질문이 무슨 상관인가? 우주의 본질에 가장 근접했던 이 질문은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 아인슈타인과 보어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인 1964년 심연 깊이 묻혀있던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낸 천재가 등장한다. 아일랜드의 물리학자 존 벨이었다. 벨은 생각했다.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다면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수학적 한계, 조건이 존재하지 않을까? 벨은 마침내 그 한계, 벨의 부등식을 찾아낸다. 벨의 부등식을 실험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다. 두 개의 얽힌 광자를 만든다. 각각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낸다. 이때 측정하려는 것은 광자의 평광이다. 평광이란 쉽게 말해 빛이 어떤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성질이다. 이때 평광기를 배치하면 결과는 단 두 가지로 나온다. 통과하거나 통과하지 못하거나. 왼쪽과 오른쪽 방향에는 각각 두 가지 평광기 각도 L1과 L2, R1과 R2가 있다. 다시 말해 가능한 조합은 총 4가지. 과학자들은 이 4가지 조합에서 두 얽힌 광자의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기록한다. 이렇게 수많은 광자쌍을 측정하면 각 조합마다 두 광자가 얼마나 강하게 물려 있는지 상관관계를 계산할 수 있다. 벨이 한 일은 바로 이 상관관계들 사이에 수학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만약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다면 두 광자는 처음부터 숨은 정보를 가지고 출발했을 것이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L1, L2, R1, R2를 만나면 어떤 결과를 낼지 모두 이미 정해져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정교한 숨은 정보가 들어있어도 4가지 각도 조합에서 얻은 상관관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더하고 빼면 그 값은 절대 2를 넘을 수 없다. 이것이 벨의 부등식의 의미이다. 2라는 숫자는 아인슈타인의 세계가 허락하는 최대 한계선이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다르다. 얽힌 광자들은 각자 따로 숨은 답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하나의 양자 상태를 이룬다. 그래서 4가지 각도 조합에서 나온 상관관계를 계산하면 그 값이 2를 넘을 수 있다. 정확히는 2 루트 2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제 문제는 아주 분명해졌다. 실험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지만 이 실험을 구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얽힌 광자쌍을 만들어야 하고 양쪽에서 정확하게 평광을 측정해야 한다. 검출기는 광자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장치는 외부의 영향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입자 A를 측정할 때 그 정보가 빛의 속도로 입자 B에 몰래 전달되어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 이른바 아인슈타인의 국소성 허점을 완벽히 차단하는 일이었다. 이를 막으려면 입자가 광원에서 출발해 측정기에 닿기까지의 시간, 고작 20나노초라는 찰나의 시간 안에 측정기의 방향을 빠르게 바꿔버려야 한다. 수십 킬로그램의 쇳덩어리 측정기를 돌려야 하는 실험, 당시 기술로는 가능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한 젊은 과학자가 이 불가능한 실험에 도전한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알랭 아스페였다. 그는 무거운 기계를 돌리는 것을 대신할 기발한 생각을 떠올린다. 장치를 돌릴 수 없다면 빛의 경로 자체를 1억 분의 1초 만에 꺾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빛의 길을 바꾸기 위해 아스페가 사용한 것은 놀랍게도 물속의 소리였다. 물속에 강한 초음파를
초음파를 만들면 물의 밀도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밀도가 변하면 굴절률도 함께 변한다. 그러면 물은 마치 보이지 않는 파동의 벽처럼 작용하게 된다. 아스페는 이 원리를 이용해 수돗물이 담긴 수조 양쪽에 초당 2500만 번 진동하는 초음파를 쏘며 빛의 경로를 10나노초마다 바꾸는 장치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빛조차도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없는 완벽한 차단의 공간. 마침내 오랜 논쟁을 끝낼 실험이 시작되었다. 칼슘 원자를 이용해 만든 광원에서 얽힌 광자쌍이 방출되고 두 광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다. 그 짧은 비행 시간 동안 측정 경로는 빠르게 바뀌었다. 검출기에는 하나둘 신호가 쌓이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통계가 부족해 흔들리던 숫자는 점차 한 방향으로 수렴하기 시작했다. 1982년 새벽 4시 모니터에 찍힌 숫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2.697. 아인슈타인의 세계가 허락한 최대치 2를 명백하게 넘어선 숫자. 벨의 부등식은 위반되었다. 얽힌 입자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완전히 독립된 두 물체처럼 설명할 수 없었다. 아인슈타인이 지키고 싶어 했던 국소적 수문 변수만으로는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과학자들은 아스페 실험에 남아있던 빈틈들을 하나씩 보완하고 닫아갔다. 측정 방향을 더 무작위로 정하고 검출기가 광자를 놓치는 문제를 줄이며 더 정교한 실험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2022년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지 100년이 되던 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불리던 이 무모한 실험을 해낸 알랭 아스페, 존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거에게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되었다. 그들의 메달은 단순히 아인슈타인이 틀렸음을 증명한 것에 대한 상이 아니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쓸모없다고 여겨지던 세상을 향한 질문을 주저하지 않고 던진 인물과 100년의 시간을 넘어 그 질문에 끝끝내 답한 인물들에 대한 그 위대함을 향한 진심 어린 헌사였다. 이 원리나 기술 자체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지 어떨지는 모른다. 하지만 자신을 가장 위대한 패배자로 만들지라도 기어이 진리의 문을 두드리는 그 집요한 용기는 우리 인류의 미래를 분명 바꾸게 될 것이다.